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인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예보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관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경질 여부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번 주 내에 박 장관 정리한다 이런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입학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더니 이번엔 외고 폐지를 두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서 복귀하는데 박순애 장관에 대한 경질론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첫 도어 스태핑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경질. 동아일보에서 바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경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함께 보시죠.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경질 카드로 국정쇄신 돌파구 찾는다.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에도 박순애 장관 이번 주 내에 경질할 것 같다라는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질은 결정됐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취재의 결과입니다. 자, 그게 과연 언제일까? 오늘이 될까? 박순애 장관 일각에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위 섣부른 정책 발표와 연이은 헛발질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만 키웠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이겁니다. 압승? 경향신문이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소식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의 권리당원 몰표, 97그룹은 견제만 하다가 목소리를 묻혔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제주, 인천 이재명 후보가 모두 70%를 넘게 당원들의 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남았습니다만 득표 차이가 워낙 커서 전당대회 그냥 이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내에선 반전이 없어서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흥행이 돼야 되는데 묻혔다 뭐 이런 아쉬움이겠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소송전. 오늘 중앙일보가 쓰고 있는 기사인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비대위 전환에 맞서서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걸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순간 개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당대표직을 지키려고 법적 싸움까지 불사하며 대통령까지 저격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발 내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계좌. 경제 소식 한번 볼까요? 한국경제 이면입니다. 사업무 문터와 명량 분수, 숲길, 광화문 광장은 역사 놀이터. 광화문 광장이 공사 끝에 재개장했습니다. 공사 중에 사원부 유적도 발견됐고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순신 동상 앞에 분수대가 압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했는데 분수 개수가 133개인데 명랑해전에서 격패한 외선의 숫자라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시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원 조강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휴가에서 복귀했고 출근을 했습니다. 관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어찌할꼬입니다. 휴가 중에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고민 끝 대통령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도 준비가 돼 있고, 결국 박순애 장관은 교체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의 내용입니다.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조금 전 용산 집무실에 복귀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표정은 굉장히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박순애 장관 네. 인사 얘기도 나오고 제주도 지금 20% 네. 하락세이신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볼 예비회의 참여하겠다고.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느냐고 못 들어서. 네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볼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미국 측에 지금 의사를 밝혔는데 네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진 장관이 방중을 합니다. 네네. 이 혹시 박진 장관에게 어떤 주문을 하신 게 있는지, 중국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칩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대표님 혹시 내부 통일 문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문답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박순애 장관을 경질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의 겸언적인 웃음까지 보였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대통령의 복심이시잖아요. 박순애 장관을 경질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많은 걸 암시합니다. 모든 국정의 동력은 국민들로 나온다. 올라가서 필요한 조치하겠다. 이 말은 오늘 동아일보가 박 장관 이번 주 내에 정리한다라고 보도했는데 윤 대통령도 휴가 때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얻은 장관은 더 할 수 없다. 경질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풀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이야 경질이든 자진 사퇴든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뜻과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전에 봤던 도어 스태핑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조금 비춰지지 않았는가. 이런 박 장관 생각이고요. 교체한다? 교체 의지가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는 도어 스태핑 장면에서 초심, 국민에 관한 얘기들을 참 많이 꺼냈는데요. 선거를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 7월 달에 캠프를 만들었을 때도 국민 캠프라는 명칭으로 국민을 가장 강조했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서도 오로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는 국민에 관한 그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휴가 복귀 이후에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고 나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국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아마 도어 스태핑 과정 지켜보면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섰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당시에 이제 좀 차분하면서도 진심을 다해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무언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의지의 모습들이 비춰졌던 것처럼 적어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던 오늘의 모습에는 진짜 낮은 자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 곁에 함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오늘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이후에 달라졌다. 더 차분해지셨고 냉철해졌다라는 김병민 전 대변인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 같은 모습, 예를 들어 기자의 질문을 피하다가 신발을 벗겨지는 모습 등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휴가 중에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 장면 보시죠.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질문할 거 질문은 저희 실국장들이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실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만나서 여론 실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편한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실험하셔서 그럼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장관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받으셔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박 장관 경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올라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박 장관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조금 전 장면 보셨는데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잘할 줄 알고 대통령은 선의로 임명을 했는데 이 같은 모습들,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는 걸 말을 끊고 막 눈물을 닦아주려 한다든가 어설프게 신발이 벗겨진다든가 그 이후에 또 본인을 비판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잘하겠다라고 했던 모습들을 대통령도 휴가 중에 보셨을 텐데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이고 왜 저렇게 못할까. 정말 일단 아이고가 먼저 나옵니다. 아이고 내 떨어지는 지지율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왜 저렇게 못할까?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여성 장관 지명자가 너무 없어서 지적을 받자 그제서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등등을 이제 여성으로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전격적이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청문회 없이 박순애 장관이 임명이 되었고
사실 그 과정에서 뭐 만취 운전 예. 경력이라던가 뭐 갑질 의혹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임명을 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에 공격받느라 수고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신임을 몰아준 장관이 박순애 장관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5세 입학으로 연령을 낮추겠다는 다소 뜬금없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정책을 이 지지율 낮은 와중에 밀어붙였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또 외고 존치를 하겠다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얘기를 했었는데 외고도 없애겠다고 했다가 또 반발이 일자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 정말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고 소위 그 믿었던 도끼가 대통령의 발등을 2번 내리찍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와중에 기자들과 어떤 문답을 하는 상황에서도 약간 도망가는 형국으로 그러다가 신발까지 벗겨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모양 빠지는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점이었다고 보세요? 신발 벗겨지는 게? 신발 벗겨지는 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상징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신발까지 벗겨지면서 진짜 이러한 식으로 계속 신임을 해줄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굳히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서도 박순애 장관을 전격 경질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라고 할까요? 뭔가 인적 쇄신도 필요한 와중에 이렇게 지금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의 분석이 흥미로운데 휴가 중에 신발이 벗겨진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경질해야겠다라고 아마 마음을 굳혔을 거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언제 박 장관을 경질할까? 동아일보는 이번 주 안에 교체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휴가 복귀했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5세 입학 외고 정책 오락가락, 원포인트 경질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 윤 대통령 이번 주 내각 교체 예정이다. 박순애 장관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 교체 말고 수석이나 비서실장 등을 교체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청문회의 필요성까지 감안하고 장관과 내각 교체한다. 이거예요. 섣부른 정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 지지율 하락이 원인이 됐다라는 여권에서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내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야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박순애 장관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 전에 자진 사퇴하는 모습으로 교체해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전재수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내일만 보고 있어요. 박 장관 교육이 나와라. 그러면 5세 입학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또 물어보고 뭐 외고 입학 가지고도 많이 벼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경질을 한다면 내일 국회 갈 필요 없이 경질하면 오늘 내일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국회에서는 내일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박순애 장관께서 아마 국회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에 못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이제 국회 상임위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상임위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정책 난맥상뿐만이 아니고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들까지 내일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 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을 경질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질할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질하게 되면 오늘 할 것이고 만약에 오늘을 놓치고서 내일 교육위원회에 출석을 하신다면
경질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전재수 의원의 중요한 포인트. 경질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오늘밖에 없다. 그러면 앞서 봤던 동아일보 기사 이번 주로 좁혀졌는데 거기에서 다시 오늘로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경질 안 하면 내일 청문회를 능가하는 국회 출석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라가서 필요한 조치하겠다. 집무실에 올라가서 필요한 조치하겠다. 그게 이제 오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통령의 마음을 만약에 대통령의 마음이 경질로 굳혀졌다면 5세 입학뿐만 아니라 외고 폐지도 뒤집은 것, 섣부른 정책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오락가락 이게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외고를 폐지하다 만다 이랬어요.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갑자기 발표. 애초에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없던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생각과도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국 외교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했어요. 그러자 반발이 나오자 교육부가 다시 원점 제곱토를 발표했습니다. 서재현 위원님, 네. 노래 가사 중에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고 지금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세됐다고 하죠, 사실 아닌가요? 아니 교육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식과 공정보다 더 큰 키워드가 사실 있었어요. 예. 유능한 장관, 훌륭한 장관. 근데 보면 훌륭하지 않다. 왜? 순서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저도 이제 외고가 뭐 다 이제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외고가 취지 자체가 외국어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익에 우선하고 합치되는 학생을 선발하고 공부를 취지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도라든지 아니면 사시 배출의 어떤 지름길, 특혜의 길을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공감대를 먼저 제시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외고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러면 현장에 있던 어떤 전문가들에게 공론화라든지 청문회 한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어떨 것인지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이런 대안이 어떠냐고 제시하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그 대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데 그런 하나의 그 과정도 생략하고 바로 결과로 외고가 폐지하겠다 하니까 외고를 준비하시는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1, 2년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부터 3년 동안 지금도 보면 좀 그게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컨설턴트 같은 또 유명한 또 이제 계속 그 어떤 금전적인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이렇게 몰입하고 준비했던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을 또다시 배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혼자의 생각, 아이디어로 이렇게 오락가락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오락가락. 국민들의 마음을 오락가락했다. 그래,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내지르고 교육부가 주워 담고 벌써 이게 두 번째다. 서재인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중요한 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박순애 장관을 강하게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아, 박 장관 박순애 교수 일 잘하고 유능합니다. 행정 전문가의 교육부 주영이 해도 적임자입니다. 라고 강력 추천한 누군가가 있을 텐데 박 장관만 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박 장관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세일즈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심이니까 아시죠? 누구예요? 김진 기자가 확실히 그 전체적인 정치 전국의 흐름을 한 발 앞서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얘기했던 지점의 질문을 아마 야당인 민주당이 박순애 장관 경질 이후로 두 번째 공격 포인트를 삼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순애 장관에 대한 경질, 그러니까 자진 사퇴가 됐든 정리는 거의 시간 문제로 흘러가 버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음주운전 문제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적 여론들이 꽤 좋지 않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누가 박순애 장관을 추천했냐, 그리고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느냐, 아마도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거칠고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자 박순애 장관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이 전체적인 전국 흐름에 대해서 읽는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지금은 매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박순애 장관에 대한 정리 수순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일이 촉발되게 됐던 책임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그다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에 내각에 대한 교체에 대한 여론들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화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고요. 예. 교육부 장관 자리도 지난날 김인철 후보자의 사퇴 이후로 두 번째 낙마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쇄신을 정말 예. 국민들 보시기에 한치 부족함도 없을 정도로 잘 준비해서 국정 쇄신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김진 기자가 애초에 물었던 질문은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하나둘씩 차근하게 준비해 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뭐 추천했다라는 설이 돌았지만 안철수 의원 쪽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박순애 장관을 대통령에게 천거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누군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김인철 후보자의 사퇴 이후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갔고 또 조금 전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내각 구성에서 남성 중심의 내각이 편중되다 보니까 여성 장관 후보자가 없다. 그래서 여성 장관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급하게 내세우는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의 천거든 집단의 천거든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박 장관이 교체될지 경질될지 잠시 후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고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을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준석의 결사항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고민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의 앞날 과연 주호영 카드가 맞을까? 이 얘기도 해보겠죠. 내일 여당은 정국위를 개최합니다. 비대위 체제를 선포하게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그러기만 해봐. 그러면 바로 법원으로 가겠어. 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징계받은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도 비판하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법적 투쟁을 벌이는 모양새라 과연 집권 여당이 이랬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시죠. 내일 전국위, 전운, 비대위 이번 주 출범가다. 내일 전국위와 의원총회 개최되고요. 당원 개정안 처리되죠. 비대위원장 후보도 공개됩니다. 이르면 12일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비대위원장엔 오선 주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대표와 각을 세우지도 가깝지도 않은 무난한 주호영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로 전환 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13일에 기자회견을 자초하고 있고 비대위 임명한 의결 즉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될 거다. 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당 당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 박탈에 반발해서 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이준석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이준석계의 반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책임 당원들 한 700분 정도가 모이셨고요.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 지금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를 기다렸으면은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표를 뽑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절벽으로 좀 내몰아야 하는가? 당도 어렵고 이준석 대표도 어렵고. 자, 그런데 흥미로운 뉴스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사퇴를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 배현진 최고, 윤영석 최고. 남아있는 최고위원은 사실상 2명이었고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2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정미경 최고위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당 혼란 분열 수습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가 정미경 최고위원은 동료 최고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대위 전환은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사퇴를 하는 겁니다. 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혹은 정미경 최고의 심경의 변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님 보세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어요. 이준석은 대장부의 길을 가라. 이 지점에서 멈춰라. 정미경 최고 입장이 분명히 바뀌었고 지금 계속해서 이 대표의 역성을 들면서 이 대표를 두둔하면서 최고위원들 왜 사퇴하냐. 장난하냐. 당이 무슨 비상 상황이냐. 비대위 용납 못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본인이 사퇴했어요. 이 대표는 대장부의 길을 좀 가라. 이거 어떤 심경 변화입니까?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와 사뭇 비슷하죠. 한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점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세워가고 현재 있는 국면에서 아예 대통령과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라는 식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소송 등을 불사하게 되면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건 본인 개인뿐 아니라 당 전체가 위기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가 계속 이 대표의 편을 들다가 법적 조치가 나오고 비대위를 막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이 대표의 편을 못 들겠다. 다시 사퇴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 이거군요. 법적 조치를 가게 되면 비대위를 건너가게 되는 의결 절차상에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는 최고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을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어쨌거나 대표직은 살아있고 거기에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등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작은 가능성마저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 대표의 명분이 좀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그만해라. 이쯤 됐으면 많이 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모든 애들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잠깐 뒤로 숨고르게 하고 한 발 물러섰다가도 필요한 때가 되면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한마디는 홍준표 시장의 2011년도에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했을 때 이게 무슨 당대표를 흔드는 일이냐?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소송하고 끝까지 싸워서 갔으면 오늘날 대통령 후보에 나서고 또 대구시장까지 가면서 마지막까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홍준표 시장의 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깐 뒤로 물러서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 먼 훗날 장래를 위해서도 이준석 대표를 위한 길이다. 아마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런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입장과 주장은 뭐였냐면 봐라.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나랑 다 싸움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윤핵관이 가짜 사퇴로 사퇴쇼로 이준석 쫓아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대표의 지금 주장이었고 요거 갖고 지금 가처분한다는 거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정미경 최고는 이준석 편이었고 이준석 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뒤에서 윤핵관이 최고위원 사퇴해서 이준석 쫓아낸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이 큰 흠집이 가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친이든 친윤이든 당이 살아있어야 나도 있는 것이지 지금 당이 당장
폭파되기 직전인데 지금 친이 친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준석 대표의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절차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요. 처음에는 이준석과 뭐 윤핵관, 소위 윤핵관 사이에 누구가 더 잘못이 크냐, 누구 잘못이냐를 점쳐봤다면 이제는 둘 다 꼴보기 싫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둘 다 내려와라. 국민의힘 자체가 꼴보기 싫다라고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고 싶다 하더라도 당이 지금 당장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 당을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대장부의 길을 가라. 이 말은 지금 이 대표가 대장부답지 않다라는 건데 이 대장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대장부가 의미하는 건 어쨌든 당을 먼저 생각하고 뭔가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 물론 이준석 대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윤리위 징계와는 또 다르게 이번에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허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법원에 가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나 혼자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죽더라도 다 같이 죽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서 뭔가 당을 먼저 살리고 본인이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숨고르기 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단 하나도 질 수가 없고 나 혼자 질 수가 없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대장부와는 거리가 먼 일이고 또 특히 이준석 대표 젊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정치를 오랫동안 해나가야 될 텐데 이번에 어떻게 잘 지느냐, 잠깐이긴 하더라도 어떻게 잘 물러서느냐가 향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또 생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정말 억울하더라도 한 박자 쉬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당을 살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고 이런 것에 좀 더 신경 써야 그래야 정말 당 대표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충언이 담긴 그 정미경 의원, 최고위원의 사퇴 과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 시간에 뉴스 속보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뉴스가 막 살아 움직이고 있고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그 의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최고위는 이준석계 정미경 최고위원마저 사퇴함에 따라서 남은 이준석계 김용태 청년 최고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최고위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당이 최고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지 않냐. 이준석계 정미경 최고도 사퇴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이 조금 퇴색될 수도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용태 최고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파국이다. 어떻게 집권 여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가게 되냐.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선 이기자마자 권력 싸움으로 날지새는 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워 투쟁 상황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그 파국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 함께 화합하고 상생 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자,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금 두 분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반응이 더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줄곧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두둔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표랑 소위 손절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대표에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가처분 신청해 본들 당헌까지 개정된 지금 소용없다. 분탕질에 불과하다. 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은 망월 패견이다.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것은 달 아닌 개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윤핵관 이철규 의원 포함해서 윤핵관들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이 대표랑 말싸움할 겁니까? 예,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인데 김병민 대변인님, 아니 서로 개다 이러면 뭐 좋습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삼성간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정 정치인을 향해 아마 노비에 섞인 발언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맞대응 성격에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을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국민의힘에는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동아일보 사설 맨 위에 있는 우리가 A 사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사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매우 어려울 때 아닙니까? 예. 정부와 함께 무한 책임을 갖게 되는 집권 여당도 완전히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쏟아내게 되는 일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 발씩 좀 뒤로 물러서고 좀 지혜를 모을 때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 대표에 대해서 홍 시장은 분탕질이다라고 직격을 했고 이준석 대표계 정미경 최고도 대장부답게 좀 해라라며 최고위원직을 집어던졌어요. 그런 만큼 윤핵관들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돌직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또 논란의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기획했다는 유튜브의 쇼츠 공약 영상만 콕 집어서 삭제가 됐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AI 윤석열과 쇼츠 공약 빠르게 가! 이거죠. 굉장히 히트했던 영상인데 요것만 비공개됐다가 삭제됐다가 공개로 다시 전환이 됐어요. 대통령실 실무자가 과거 영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어요.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도 좋다. 59초 쇼츠니 AI 윤석열이 역사 속으로 지워줬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우지 맙시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쇼츠 영상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멈출 수가 없어. 대표님, 개준숙이라고 아세요? 개준숙이요? 커뮤니티 좀 끊고 일 좀 하세요. 보니까 댓글에 개준숙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국민 건강 증진되면 미래 의료비도 절약되니까.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내리지도 못할 망정?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너 좋지? 905! 자, 전재수 의원님, 이 선거 때 많은 아이디어가 양 캠프에서 쏟아졌어요. 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을 심는다, 탈모, 공약했다가 정식 공약 채택 안 됐다고 난리 나서 다시 이제 수정되는 거기도 했었고 어쨌든 히트 쳤었고 윤 대통령의 요 쇼츠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사실은 잘된 마케팅이다 이런 평가 많았는데 그렇죠. 아니 요것만 쏙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게 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거죠. 히트다 히트. 예, 그래서 민주당도 빨리 저거 59초 저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 나왔었군요. 그럼요. 예, 상당히 이제 히트를 쳤던 건데, 근데 이제 집권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맞떡지않게 생각하는 것은 알겠는데. 맞떡지않게. 예. 그리고 뭐 정치 함께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이제 이준석 당대표 지우기를 한다거나 이게 좀 보면 이제 너무 쏙 좁아 보이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야당하고도 생각이 완전히 틀린 철학의 출발부터 틀린 야당하고도 이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하물며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대표와 함께 못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완전히 속이 드러나 보이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예 정치 생명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안에 당대표하고 생각이 좀 틀리다 그래서 저렇게 해버리면 그럼 야당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성자로서 더 너그럽게
그리고 더 포용력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좀 이제 통 크게 울타리 넓은 이런 모습으로 국정 운영이든 또는 당의 문제든 또는 사람이든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참모 교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서주현 의원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국정에 할 게 얼마 많은데 야, 뭐 이 대표 영상 좀 그거 지워 이렇게 지시했겠냐고요.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아 이거 막 어떻게 했는지 뭐 실수로 비공개를 했는지 아니면 꼴 보기 싫어 하고 비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해서 그 작업을 했던 그 실무자 그 사람 누군지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도 찾아야 되지만 이게 역지사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유행했었잖아요. MZ 세대, 이준석도 이제 MZ 정치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어떤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를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제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저도 뭐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다닐 때는 당연히 예사심을 위해서 충성심, 로얄리티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것 자체가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게 참모의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새 역지사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 간의 장점과 단점과 그들의 생각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장점과 단점과 생각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참모의 역할인 것인데 그것을 충성 경쟁하듯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를 넘어서 또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참모의 역할로는 빵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재현 의원의 도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병 대변인, 이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누구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대표가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못했지만 아니 문자 공개한 건 권성동 대표고 아니 장제원 의원이랑 둘이 신경전 벌인 거 국민들 다 아는데 왜 나만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양새가 직무대행 뭐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권성동 원내 건재하고 장제원 의원 배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그대로고 권력의 삼축이라고 조수진 의원이 표현했잖아요. 삼축 중에 결과적으로 이 대표만 지금 못 돌아온다. 이 대표 이렇게 반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가 뭐 물러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대표가 그만하려 하더라도 뭔가 나머지 두 분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임질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데 그 이준석 대표 혼자에게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런 여론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쇄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박순희 장관에 관한 문제부터 이제 이번 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당으로 돌아왔을 때 당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가져왔던 사람들의 문제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면 전국위원회가 열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됨과 동시에 정말 한번 쇄신할 수 있는 정말 국민을 향한 기회가 오게 되는데 책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당원과 국민들께서 그 상황을 얼만큼 참 온당하다 이렇게 지켜보게 될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는 날까지도 계속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비대위로 넘어가서도 원내대표직을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면 똑같은 논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급작스럽게 사퇴를 했는데 사퇴에 대한 시기는 좀 늦었지만 지금 현재 당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촉발되는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의지 피력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이번 주 내에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권 원내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앞서 대장부 등에 대한 언급들을 하게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지 있게
결단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선 후퇴하게 된다면 당은 아마 훨씬 더 신속하게 힘을 받아갖고 변화에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번 차기 전당대회 당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한산이 꽤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직생의 길. 정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 속에서 의가 이기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사직생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의 돌직구였습니다. 뉴스 속보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력의 삼축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리고 당 안에서 이준석 대표와 당 안의 지도부를 향한 변화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판단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초반에 압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원을 바꾸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의원의 방탄과 관련된 당원으로 해석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당대표가 기소가 되면 사실상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자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 이 당원 문제 있다. 뜯어 고치자. 라고 하자 당내에서 아직 이제 대놓고 방탄을 위해 당원까지 고치냐. 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당 내의 문제, 국민의힘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의 내용도 심각해 보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경선 중인데 변수는 없는 걸까? 함께 보시죠. 권리당원 득표율 1, 2차 누적 이재명 74.15, 박용진 20.88, 강훈식 4.98로 이재명 의원이 강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도 보시죠. 당선권 5명 중에 4명이 친이재명입니다. 누구 빼고? 고민정 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친한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모두 다 독식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강합니다. 돌풍입니다. 후보들 이야기 일단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이게 5대명에서 확대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폭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일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기대와 이런 걸 접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의 단일화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5대명에서 확대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돌풍이 상당한데 문제는 당원 개정을 착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소위 목적이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탄 논란 또 나왔습니다. 당원 제80조 민주당이 당원 부정부패 혐의 연루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고 8월 중순에 전당대회 결과 나오기도 전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당원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대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민주당, 당대표 모두 다 직무 정지. 그렇기 때문에 전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원 개정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당이 된 지금
저 당원 그대로 두면 우리 당의 운명은 정부 여당에 맡기게 되는 꼴이다라는 논리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지도 모르니까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원을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도 나흘 만에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7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당원을 개정하거나 아예 지워버리자, 삭제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원 당규 개정 요청, 청원 동의가 7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당원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원 개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이제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당헌 80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 당헌 80조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당헌 80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 형사사법 체계가 말하자면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그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무죄로 이제 대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게는 더 높은 어떤 도덕성 또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헌 80조에 기소와 동시에 그 당직을 정지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시기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논란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는 좀 당대표로 출마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래서 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것을 입법적 성과로 좀 내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외연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당헌 당규도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도 현실이 변하면 법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안 개정안도 내고 법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헌 당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시기에 처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방탄을 위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헌 개정은 아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서재현 의원님, 방탄 논란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굵직한 선거 연이어 패배하고 인천 계양 의뢰 나올 때 방탄 위해서 나간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의원 측은 당의 요청 때문에 나간다라고 했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 본인이 셀프 공천에 압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탄 논란. 두 번째, 당대표 출마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본인 방탄 위해서 나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언론이 제기한 게 아니라 당 내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방탄 아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당대표에 나가는 거다라고 이재명 의원 밝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 방탄 논란이요. 이제는 당원까지 고치려 한다라는 건데 그것도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언론이 제기한 거 아니에요? 당 내에서 나오면 방탄이 몇 급입니까? 3겹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방탄이 3번이긴 한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런 당헌 개정에 대한 논란에 이제 촉발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중앙위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면서 보면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가 승인을 해야지 이게 이제 징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80조의 문제는 기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민주당은 사무총장이 기소되면은 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통상은 취지는 사실은 저게 이제 당대표든 사무총장이든 당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차가 되는 것인데 해석을 사무총장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어떻게 보면 친소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해결되는데 그럼 사무총장이 만약에 기소하고 정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는 국민의힘이 촉발된 저런 여러 가지 중앙윤리위원회 문제 이후에 그 어떤 사태를 수습하는 당헌 당규가 세밀하진 않습니다. 우리 당도. 그래서 그 부분은 취지나 배경은 알겠어요. 기소란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도덕성으로 그 당직자들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기소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기소라는 게 당의 운명과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80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비대위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것은 당원들이 100분의 10%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저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당무위에서 또 회의를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렇게 혼란한 것을 미리 막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나 어떤 과정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에 구태여 국민의힘의 이슈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 그대로 쭉 당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성비위 등에 대한 논란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당무가 정지가 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당원 당규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도덕적 논란 속에서 이렇게 문제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해왔던 자기 식구 감싸기에 정치 문화를 바꾸자고 이런 당원 당규들이 개정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깨끗한 후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흠결이 별로 없어 보이는 후보가 박용진 후보처럼 보이는데 뭐 따로 기소될 위기에 있거나 사법적 리스크는 없지 않습니까? 뭐 강원식 후보도 마찬가지고. 강원식 후보도 마찬가지고. 두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60%, 70%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런 당원 당규 개정해야겠다는 얘기가 과연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맞춰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사당화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당원 당규 개정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촉발됐던 계기는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당원 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냈다가 두 선거 모두 참패를 기록했던 내용들이 바로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을 쭉 일사천리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여기에 만약 검찰의 수사 결과 이후 이재명 의원을 향한 문제가 막 촉발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당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 민주당에서도 깊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정도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먼 훗날 길게 보게 되면은 결국 그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라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원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당권 경쟁 후보 가운데 당원 개정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은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은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명을 요구합니다. 반성과 사과도 요구합니다. 저는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원 80조 개정에도 결연히 반대합니다. 자, 그 가운데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의원 사이에 이 노룩 영상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악수를 건넸는데 인사를 건넸는데 노룩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보시죠.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자,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노룩 다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악수는 했는데 급한 뭐 연락이 왔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설마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 비판했다고 눈도 안 쳐다보면서 저렇게 뭐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김수경 교수님 굉장히 급한 연락이 왔겠죠. 그러게요. 뭐 사모님한테서 무슨 급한 연락이 온 게 아닌 다음에야 저런 장면은 사실 보기에는 좋지 않죠. 특히나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뭐 어린아이를 뭐 민다든지, 이게 밀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어쨌든 민다든지 아니면 맨발, 구두를 신은 신발로 뭐 의자 위에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악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이게 엉덩이를 좀 들썩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좀 예의와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예 눈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본다는 게 스마트폰 중독은 아니실 것 같은데 좀 하여튼 보기엔 굉장히 안 좋았고요. 사실 이 당원을 이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천명했을 때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피의자의 어떤 피의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지 자체의 취지는 옳았지만 그 금지를 천명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조국 일가의 수사가 계속되는 시점,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가 금지되면서 결국은 권력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일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물론 당원상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고칠 수 있지만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지금 당직자나 당원의 어떤 직무를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무한 책임을 지는 이 당대표의 어떤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기소만 돼도 당대표직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도 결국 이재명 의원을 비호하겠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했던 여러 가지 가치들, 민주주의, 인권, 뭐 청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 민주적인 정치적인 자산을 이재명 의원을 비호하는 데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원을 지금 고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 쪽 입장에서는 애초에 뭐 기소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당원 개정 필요 없다라고 밝힐 수도 있는 문제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아무 관계 없다라며 무당의 나라와 장풍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었던 숨진 참고인이 알고 봤더니 도정 곳곳에서 활동을 했고 이재명 의원이 직접 임명을 하는 자리였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은 숨진 A씨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지만 배우자의 수행팀으로 선거 때 활동을 했었고 3달에 1,500만 원을 수령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A씨가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에 시민감사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정책공모심사위원 등 경기도정 관련 최소 3곳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사 임명장이 발급되는 자리도 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재명 의원의 강한 반박. 반면 배우자의 수행팀과 경기도정 곳곳에서 활동했다라는 이력. 과연 어떻게 해석돼야 할까요? 이재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데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의 그 아이폰이 한동훈 장관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아이폰일지 눈치채셨죠? 함께 보시죠. 추미애 장관이 문제 삼았던 그 아이폰이에요. 검찰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하며 드디어 무혐의 처분됐군요.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밑에서부터 수사팀에 올렸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차례 뭉개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일었었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며 검찰이 잡고 있었던 한동훈의 아이폰도 돌려줬다라는 거죠.
현대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재항고를 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오히려 진작 돌려줬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작은 논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함께 보시죠. 보통 관련 절차 끝날 때까지 안 돌려주는데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다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가능할 것 같고, 휴대전화 포렌식 못하기에 증거 가치 없는 압수물이다. 그리고 애초에 한 장관에 대한 수사의 명운을 아이폰에 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수사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수사냐라는 반박도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직구를 10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소재를 두고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가 있는데, 한동훈의 아이폰이 바로 한동훈 장관 아이폰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법안까지 뭐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 얘기입니다. 바로 나오죠. 추미애 당시 장관 오랜만에 나왔어요.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번을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할 경우 불이행 제재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번 강제 해제법을 그때 언급해서 추 장관이 무수히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니, 한 장관 한 명 잡으려고 모든 사람들의 그럼 아이폰을 다 강제로 풀게 하고, 아이폰 자백을 안 하면 처벌을 하려는 아이폰 비밀번호 자백법, 이런 걸로 희화화되기도 했었죠. 당시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을 제정 후는 반헌법적 발상, 황당하다라고 당시 한동훈 장관이 반발한 바도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지금의 여당 법사위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세게 붙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수사잖아요. 근데 과학수사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이제 발언을 하셨죠. 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 방어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이 법안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업 범죄 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 이야기는 뭐 별건이지만, 아니 이 사과폰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못 푸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 기술이 뭐 했는데도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쪽에서는 아니 뭐 삼성폰도 못 푼다 뭐 이런 얘기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이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사실 이거예요. 김병민 대변인. 예. 아이폰이 비밀번호 못 푸는 건 예전부터 다 유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이 많다면 아이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잡았어야죠. 두 가지 아닙니까? 검찰이 실력이 없던가, 아예 저 의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추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소설이었던가.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한동훈 장관, 그 당시 검사장을 대상으로 사실 사람을 특정해놓고 수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내용이 또 수사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었고, 문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당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됐던 여러 상황들을 쭉 지켜보게 됐을 때는 그
검찰의 수사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동훈 장관의 기소로 이어지기 못했던 내용들까지 지난날 역사 속에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만약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신라진 취재 의혹과 관련돼서 심각한 연결고리의 의혹들이 있다면 해당 기자에 대해서 얼마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비롯한 철저하고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기자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의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우율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하게 한 장관을 엮어넣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거기에 덧붙여서 그를 조금이라도 입증해내기 위한 수사 역량까지 갖추지 못했던 두 가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다 철저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피의자 입장에서 또 개인정보에 관련된 나름대로 권리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70%가 넘게 당의 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달 문제가 막 터지고 있을 때 강연위에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휴대전화가 무슨 수사가 들어오면 이거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사람을 두고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리와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범죄자가 있으면 명확하게 그 범죄자를 잡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도 한 피의자에 대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재윤 의원님. 네, 그가 이제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풀어내는 게 수사의 능력인 것이어서 저도 경찰 관계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포렌식 기계가 한국 기업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경찰들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못 푸냐 아이폰 번호를 물어봤더니 요즘은 번호를 풀 수 있는 기계가 성능이 좋아서 가능한데 그게 폰마다 다르다. 그리고 거기서 포렌식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일관성 있게 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다 분류가 돼서 굉장히 잘 있다고 해서 이제는 뭐 그런 법적보다는 그런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가장 문제되는 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발. 포렌식을 못했으면 본인에 대한 죄송한 걸 국민께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이게 이제 포렌식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잔금 해제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본인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누구든지 간에 수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모든 증거를 잘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이죠. 예,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청문회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상 기본권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저는 탄압받은 사람 상태고요. 그런 것을 지금 그게 저희 아니라 지금 뒤집어 제가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휴대폰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려고 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사건이 없는데.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대에 적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호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동훈의 시대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그냥 어렵게 설정해서 안 알려주시면 되겠다는 꼭 제 시대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문득 유동규 씨가 창문 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분은 왜 던졌을까라는 생각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휴대폰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끊던가 해야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서 휴대폰을 들었을까요?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 겁니까? 논란인 겁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서 이제 펠로시 의장을 아마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향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펠로시 의장 쪽을 향해서 이제 확대도 많이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SNS에 올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어차피 뒤에서 다 사진 찍고 있고 그 사진은 다 공유가 될 텐데 왜 저렇게 카운터파트로 상대방의 어떤 접견해야 되는 자리에 나서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대면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회담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사진기를 불쑥 꺼내서 사진을 찍다니요. 진짜 너무 외교적으로 너무 결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김진표 의장, 국회 대선배가 또 덕담 인사말 하고 있는 와중에 꺼내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큰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이 난리가 어떻게 보면 그 문자, 핸드폰 문자에서 시작됐잖아요. 보면 지금 뒤에 기자들이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지금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 장면은 다 기록되고 다 공유될 겁니다. 본인이 굳이 찍지 않아도 돼요. 아니 저러다가 혹시 또 잘못 텔레그램 눌러서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면 뜰 수도 어떡해요,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본인의 핸드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물론 악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 TPO가 전혀 맞지 않는 핸드폰이었다. 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게 구설수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해도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있는 모습. 내 폰은 소중해. 정말 소중한 핸드폰. 오늘 핸드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재수 의원님, 자 지금 반응 보면요. 휴대전화로 논란 빚었으면서 또 학습 능력이 없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다. 초상권 침해 아니냐. 너무 대놓고 찍었다. 무례하다. 창피하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뭐 찍는 것 같고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적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니까 논란일 테고 보시면 예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논란이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은 책상 밑으로 거의 들어가서 핸드폰을 볼 정도였는데 정작 권성동 대표 본인은 전혀 휴대전화에 민감해하지 않는 듯한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래저래 순환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더 하시라고?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당내에서는 좀 원내대표 핸드폰 자제령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난달 박순애 장관 얘기하면서도 국민들께 조롱이나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정치인, 그 정부를 이끌어가게 되는 부처 내각의 책임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휴대전화를 갖고 저런 방식으로 조롱당하는 듯한 여론들이 형성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휴대전화에 대한 설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 대통령 선거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뒤로 자리에 물러났는데 자리에 물러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타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서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겠다 후보와. 그래서 그 당시에 폰성렬이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게 될 정도로 대통령 오는 줄 알고 청년들이 갔는데 기다리고 알고 봤더니 전화통화. 전화통화를 갖고 휴대전화로 대통령과 전화 연결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엇하는 일인가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인리의 법칙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한두 가지 작은 사안들이 계속 경미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뒤에 커다란 재난, 대형 사고가 터질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라는 건데 이런 일들 속에서 조금 지금 왜 여론들이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겁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직도 이제 삐삐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삐삐가 유용해요. 급한 호출 있을 때 삐삐가 쓰거든요. 삐삐 추천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